네. 자, 저희 길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예전 길드하우스 얼마 전에 겨울 길드하우스에서 그 PM 부트 캠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O 101 세션이라는 걸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북성 지표라든지 리텐션 쪼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북극성 지표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이제 MAU라고 설명을 하면서 MAU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MAU를 우리 대표가 나보고 올리라고 했을 때 나 좀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맥락으로 이제 MAU는 어떻게 지표들이 모여서 만들어질까 요거를 이제 정리를 했고 저희 길드 분들 특히 이제 길드 내 크로스 PM이나 PO 분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찰나에 이제 지인분들이 같이 그냥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세션이 됐고 시작을 해보시죠. 네. 우리 팀에 맞는 선행 지표를 찾는 법.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리캡부터 할게요. 그래서 101에서 제가 뭐 101 내용을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리캡을 할 건데 NSM 우리가 이제 NS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북극성 지표, 노스스타 매트릭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로스 업계라고 표현하기가 좀 웃기긴 하지만 그로스 업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핵심이라는 골 지표를 북극성 지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북극성 지표가 이제 프로덕트 팀 혹은 그로스 리드가 가리켜야 되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빨리 제가 예시를 들자면 이제 눈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눈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눈 같은 경우 6년 동안 북극성 지표를 삽질을 하다가 이제 하나의 정착을 했던 게 이제 number of healthy actions per member per week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간축화해서 설명을 하면 WAU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 멤버라는 거는 유료로 subscribe 되어 있는 유료 고객을 뜻하고요. 그래서 W하고 U가 정의가 됐죠. 그리고 A는 뭐냐? Number of healthy actions 였고 그 healthy actions 게 앱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식단 기록이라든지 체중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당뇨 혈당 기록이라든지 이런 그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헬시 액션스를 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러한 행동들을 꾸준히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연구가 있고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 비전, 그다음에 비즈니스 비전, 그다음에 우리 프로덕트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피처 와이즈 이런 것들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노스타 매트릭을 볼 때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은 프레임워크를 머릿속에 MAU를 딱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이 있다라고 하면 M은 여기에 있는 제가 주석 달기 살짝 설명해 볼게요. 이 frequency를 말하는 거죠. 이 frequency는 뭐냐면 우리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는 주기 말고요. 그 굉장히 이 행동을 할 것 같은 내추럴한 사이클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룸은 이제 먼틀리로 보지 않고 위클리로 봤던 이유가 내추럴 사이클인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할까? 운동 다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natural habit 혹은 natural frequency라고 하는데 이 natural frequency에 맞게 M이냐 W냐 심지어는 D냐 혹은 Y냐 이렇게 이제 frequency를 잡는 거죠. 그리고 이 frequency를 잡은 다음에 우리가 유닛을 그 추적을 할 거냐. 그래서 MAU 같은 경우는 유저겠죠. 근데 이제 그 유저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그게 뭐 방문자면 다 인정을 해줄 거냐. 뭐 앱을 설치한 사람이냐. 뭐 혹은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냐. 돈을 낸 사람이냐. 뭐 혹은 오프라인으로 뭔가를 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저의 기준으로 보는 거고 그 유저 M과 U가 있으면 사이에 A가 있잖아요. 그 A가 뭐냐면 이 유저가 한 행동의 퀄리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모바일 앱 스페이스에서 MAU라는 게 굉장히 통용이 되는데 MAU는 기본 그 디폴트가 어서 와요 카일. 네. 오프라인 현장으로 놀러 오신. 아 왜? 네. 여기 카메라 와서 인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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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와인 있고 냉장고에 맥주 있으니까 편하게 꺼내드세요. 네. 네. 아무튼 그 A를 뭘로 보냐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바일 스피어에서는 모바일 씬에서는 우리는 보통 M은 monthly고 U는 보통은 그냥 앱 다운로드 유저를 봐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고 A가 뭐냐?
앱 세션을 보는 거예요. 앱을 한 번이라도 월간 한 번이라도 킨 앱 설치자를 우리가 MAU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프레임워크를 frequency, unit of value, 그 다음에 퀄리티로 놓은 다음에 이거를 우리의 서비스에 맞게, 우리의 프로덕트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쉽게 NSM에 다가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절대적인 NSM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NSM 뭔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uality, unit of value, frequency 이게 NSM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NSM은 프로덕트 오너가 가리켜야 되는 하나의 지표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환영 지표에 빠지게 돼 있고 매출이랑 연결 매출이나 다운로드나 뭐 회원가입 수나 혹은 심지어 뭐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는데 사실 그 지표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고 우리의 액션들이 혹은 우리의 디시전들이 이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커제이션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무에 맞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성과 지표로서 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필요하고 그거를 우리는 NSM이라고 한다. 이 얘기를 101 때 했었어요. 그래서 빨리 리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NSM을 높이기 위해서 인풋 매트릭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한다를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 혹은 과거에 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리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SM과 직결되지만 개인이나 팀 혹은 부서 차원에서 분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풋 매트릭을 이제 우리가 인풋 매트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풋 매트릭들이 모여가지고 아웃풋 매트릭인 즉 후행 지표인 NSM이 올라가거나 NSM이 모여가지고 이제 더 후행 지표인 매출이나 뭐 회사의 뭐 기업 가치 이런 것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풋 매트릭들이 예를 들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 플랫폼에서 우리는 스트리밍 서비스고 유료 사용자밖에 어차피 못 쓰니까 유료 사용자가 실제로 우리 한 주에 우리한테 얼마나 우리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갔냐 이게 이제 얘네들의 NSM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올리냐라고 했을 때 팀이나 부서 단위에서는 이렇게 쪼갠다. 하나는 bring users back more often. 얼마나 자주 재방문시키느냐에 대한 목표 지표를 가진 조직과 하나는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체류를 하느냐 혹은 뭐 가치를 얻고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increase time spent per session을 본다. 그러면 이게 부서 단위의 인풋 매트릭이면 한 부서한테 야 니네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거는 재방문이야라고 하면 그 부서 내에서 개인한테 선행 지표를 주거나 혹은 부서의 뭐 마일스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우리의 목표는 이걸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전술을 뽑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인풋 매트릭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우리의 큰 목표다. 보통 이제 이런 인풋 매트릭, 팀이나 부서 단위의 인풋 매트릭은 최소 분기나 반기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거에 일반적인데 이게 이제 스프린트 레벨로 들어가면 이번 스프린트에 우리 팀은 혹은 이번 스프린트에 우리 팀에 있는 나는 뉴 아티스트 노티피케이션 즉 신규 아티스트가 떴으니까 어서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소금이라는 친구에 굉장히 빠져 있거든요. 엄청난 친구예요. 근데 이 소금이라는 친구가 앨범을 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스포티파이에서 이제 그 인FC가 딱 왔다라고 하면 오 진짜 하면서 저는 이제 클릭을 해볼게죠. 그러면 이 뉴 아티스트 노티피케이션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개인이 됐든 특정 팀이 스프린트에 집중을 해가지고 인풋 매트릭들을 상향시키고 이걸 이제 더 후행 지표 그다음에 더 후행 지표로 올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얼라인 되어 있지만 매우 나한테 직접적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원어원 때 했던 얘기를 살짝 리캡을 한 거예요. 그래서 NSM, 인풋 매트릭.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르면 또 피드백 주세요. 일단 여러분이 적고 계시는 내용들 제가 보니까 뭐 특별히 없으신 것 같고, 네, 네, 키키 노트 테이킹 시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분들도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
그 인풋 매트릭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사실 프레임워크가 많아요.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할 세 개 말고도 업계에 훨씬 더 알려진 것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BDEF죠. 네, BDEF 프레임워크라든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왜 이 프레임워크들은 다들 활용을 안 하시지? 라는 것들이 몇 개가 있고 그거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프레임워크는 정답이나 일반화시키지 않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여러분한테 이 분야가 처음이세요? 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르세요? 그러면 멘탈 모델을 갖기 위해서 이거를 일단 적용해 보세요. 라고 주는 가이드일 뿐 이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끼워맞고 무조건 가치를 제공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보셨을 때 요런 게 있구나. 혹은 이거를 우리한테 대입하면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꼭 해보시고 연습용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셨죠?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일 뿐. 예. 자, 그럼 첫 번째 프레임워크는 뭐냐? 골트리라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사실 컴배경이시거나 혹은 뭐 흔히 말하는 전략 컨설팅 이런 거 해보신 분이라면 골트리 프레임워크를 많이 써보셨을 거고 이게 뭐냐면 그 최종 아웃풋 매트릭을 이제 골로 만들고 그거를 컴포짓하는 즉 이루는 주요 지표들 혹은 여기서 이제 지표라고 하면 크게 세 개로 여러분이 보시는 게 좋은데 하나가 number, 그 다음에 하나가 conversion rate, 그 다음에 하나가 ratio. 이 세 가지가 지표의 기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number, conversion, ratio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채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골트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이커머스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골트리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레비뉴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 레비뉴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하면 revenue per user 우리가 흔히 모바일 업계에서는 ARPU라고 하죠. Average Revenue per User 혹은 Average Revenue per Paying User 이렇게 구분하는데 revenue per user를 구하고 액티브 유저를 구해서 얘네 둘을 합치면 레비뉴가 나온다.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액티브 유저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뉴 유저와 그 유저들의 재방문율과 그 다음에 reactivate dormant 유저라고 해서 휴면 유저를 다시 부활시키는 부활 유저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액티브 유저가 된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업종을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지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너무 어렵거나 또 너무 심플리파이 돼 있지는 않죠. 그러면 이 액티브 유저가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뉴 유저를 또 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 유저 애퀴지션, 즉 쉽게 말해서 신규로 획득한 유저는 뭘로 구성이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액티베이션 레이트라고 해서 그냥 유저가 아니라 그냥 방문자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사용자잖아요. 그러면 이 new account sign up 그 다음에 activation rat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회원 가입을 하고 액티브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 내에서 액티브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뭐 장바구니에 담아봤다, 뭐 구매를 해봤다, 혹은 뭐 앱을 설치를 해봤다. 뭐 이런 것들이 혹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회원 가입을 해봤다. 이런 것들이 액티베이션의 기준이 있을 텐데 어쨌든 신규 사용자와 액티베이션 레이트를 합하면 뉴 유저 획득한 액퀴지션 그 수가 되겠죠. 이 넘버가 되겠죠. 그럼 이 넘버가 결국에는 이 넘버와 이 레이트로 컴포지트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뉴 어카운트 사인업은 뭐냐? 신규 웹사이트 방문자와 그 신규 방문자 코호트의 사인업 레이트를 곱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고울트리라는 거가 결국에는 최종 뭐 매출 혹은 기업 가치 뭐 혹은 뭐 다운로드 수 이런 굉장히 후행 지표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게 무엇이 그 지표를 이루는가라는 부분을 계속 채워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걸 채워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이 영역은 우리가 어느 팀이나 어서 와요, 심스. 그, 그 영역에 채운다라는 부분이고 그 팀이나 부서나 개인에게 이 클러스터를 줄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그냥 하나의 예시예요.
이 영역을 우리는 이 new acquisition 영역을 하나의 스프린트나 마일스톤의 목표로 잡고 특정 스쿼드한테 이 지표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 스쿼드 내에서 우리가 이번 스프린트에는 요거를 늘려보자. 이번 스프린트에는 요거를 개선을 해보자. 이번 스프린트에는 요거를 개선해보자. 이런 식으로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골트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쪼개는 것 말고도 여기에 실제 우리의 슬라이스 최소 라이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슬라이스된 데이터를 넣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뭐 3월 레비뉴를 넣어보고 3월 레비뉴 per 유저를 넣어보고 3월 액티브 유저를 넣어보고 뉴 유저 액퀴션을 넣어보고 뉴 어카운트 사인업을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면 여기에서 이제 뭘 해볼 수 있냐면 전술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크나 혹은 그 업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그로스 리버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20%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레비뉴에 가장 큰 임팩트를 끼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야? 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현 주소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 비지션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컴플릿 사인업이 개판이야. 그리고 여기를 20% 계산을 했을 때 딴 거 계산하는 거에 비해서 쭉 타고 올라가서 가장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이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놓거나 아니면 여기에 큰 스쿼드를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도메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그 인덱스 지표들을 보면 레퍼런스나 혹은 벤치마크 지표들이 다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22 이커머스 뭐 사인업 뭐 컨버전 레이트 벤치마크라고 여러분이 구글이나 혹은 챗GPT에 물어보시면 벤치마크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업종이 뭐 18에서 한 20% 정도가 뭐 제가 알기로는 사인업 레이트의 벤치마크일 건데 우리가 뭐 6%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야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우리는 2배 성장할 수 있는 거네 라는 이제 희망 회로를 불리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그 희망 회로가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골트리를 이제 그 여러분의 실제로 사업을 논리적으로 쪼개 보시면서 여기에 실제 숫자들을 채워 넣고 벤치마크랑 비교하고 실제로 이제 틈을 이제 곱해 보면 실제 여러분이 모델링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골트리를 얘기를 했을 때 골트리가 이제 n번 이상으로 보통은 제 경험상 한 3번에서 4번 정도만 쪼개져도 NSM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피드백은 거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한 4번, 3번, 4번 쪼개지면 제가 경험했던 제가 이제 북성 지표 워크샵을 제가 돕는 회사들이랑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실제로 그걸 1차적으로 북성 지표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풋 매트릭 정리하는 워크샵들을 하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혹시 누가 진동이 오는데 그리고 세네 번 쪼개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눈이 되게 뭐 제가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예, 그러면서 왜 초롱초롱해지냐면 예전에 야 우리 MAU가 문제야, 우리 매출이 문제야라고 했을 때는 그러게요. 이라고 하다가 한 번 쪼개고 2번 쪼개고 3번 쪼개는 순간부터 지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와닿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컴플리트 사인업이 문제였어. 혹은 우리는 add to cart rate가 문제였어. 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야 add to cart는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아? 혹은 컴플리트 사인업이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아? 라는 현실적인 논의를 하고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스프린트 리뷰를 하거나 스프린트 플래닝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고 숫자를 달고 임팩트 있는 영역을 별표만 달아줘도 조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을 갖고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희망적인 얘기였습니다. 골트리를 소개를 했고요. 골트리를 소개를 할 때 이제 그 골트리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런 그 프레임워크로 이 골트리를 우리가 어떻게 태클할 건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컴플리션 레이트, 뭐 회원 가입
시키는 게 우리한테 가장 문제였다라고 해서 그 골을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한 부서가 그 골에 대해서 누구야? 오 스케이트네? 어서 와요. 네. 그 컴플리션 레이트에 대한 골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세웠을 때 컴플리션 레이트가 왜 낮을까? 그래서 이제 UT도 하고 IDI도 하고 그다음에 정성적 분석, 아니 정량적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도 보고 데스크 리서치도 하면서 전략을 세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컴플리트 레이트 낮았던 이유가 이제 그 프라이머리 콜 투 액션 버튼, 뭐 예를 들어서 가입하기 버튼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콜 투 액션 버튼을 emphasize를 하는 게 우리의 전술로 하나 잡겠다라고 전략으로 잡겠다라고 해서 스트래티지를 뽑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페이지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더니 콜 투 액션 버튼을 안 누르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디스트랙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게, 즉 우리가 흔히 UX에서 말하는 그 이제 그 가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에서 얘기하는 정보 하이어키 이런 것들을 뭐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독성을 높이고 디스트랙션을 줄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메인 콜 투 액션 버튼이 뭐 우리의 그 하이라이트 컬러를 쓰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컬러를 쓰고 있는 버튼이나 텍스트가 이미 7개가 더 있어. 그러면 사람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콜 투 액션 버튼을 emphasize 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minimize distraction 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잡고 나면 우리가 컨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전략을 잡고 그 전략별로 전술을 쪼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emphasize 그 primary call to action을 정리를 하고 나면 전술이 뭐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야 우리 워딩을 바꿔볼까? 왜냐하면 뭐 저도 굉장히 많이 실험을 하지만 콜 투 액션 버튼의 워딩만 수정을 해도 20%에서는 많게는 60% 업리프트를 보는 케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로케이션이나 사이즈를 바꾸고 아니면 디자인이나 아이코노그래픽을 써본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전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적인 전술들이고 여러분이 베리에이션으로 A/B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전술들이 잖아요. 근데 전략이 미니마이즈 디스트랙션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비주얼 하이어키를 정립을 하고 혹은 non critical content를 오히려 없애거나 limit number of choices. 그래서 뭐 이미 그 UX에서는 이론들이 있죠. 사람한테 한 번에 6개 이상의 선택지를 주면 그 사람은 멘붕에 빠져서 엔트로피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limit number of choice로 해서 우리가 14개의 초이스를 주고 있는데 뭐 5개 미만으로 줄여보자. 이런 것들이 전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술은 minimize distraction이라는 전략 하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골트리라는 프레임워크를 보고 있는데 이 골트리라는 프레임워크는 우리의 아웃풋 매트릭을 점점점 쪼개가면서 우리한테 의미 있는 수준의 골을 찾는 거고 그 골을 찾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분석과 컨텍스트 이해를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물론 이제 이 전략이 이 중에 뭐가 임팩트가 큰지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전략을 통해서 이것과 얼라인 되어 있는 택틱들을 가지고 베리에이션들을 치면 여러분의 A/B 테스트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골트리를 설명했고요. 이제 두 번째 프레임워크로 넘어가기 전에 코멘트나 질문 주신 거를 살짝 다루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에는 우리 잘생긴 미남 3분이 오셨고요. 역시 아무나한테나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잘생겼다고 제일 말해주길 원해. 역시 잘생겼어. 와인도 있고 커피도 있죠. 내가 이거 카이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이거. 대신에 에어레이션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이거 이 에어레이터는 XYZ 재원님이 협찬해 주신. 감사합니다 재원님. 감사합니다. 볼트리를 네. 페이크 자생으로 만들면은 너무 쉽더라. 맞아. 예, 이거를 뭐 마인드맵이나 말씀하신 피그잼처럼 이거 뭐라고 해야지? 이 틀을 제공해 주는 툴에서 팀원들이랑 만들어 보면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 레벨에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대표님이나 제일 그 버드아이 뷰를 가진 사람한테 컨펌 받고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좀 넣자 저렇게 수정하자 이런 피드백 받으면 되게 단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굿 포인트. 그거랑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트래킹 해야 되는 거랑 액션 플랜이랑 컬러를 좀 다르게 해놓으면은 비주얼리제이션이 그 컬러 코딩도, 네. 컬러 코딩도 중요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그 B2B 윤지님이 피그잼이 뭔가요로 오셨는데 피그마의 플러그인이라고 해야 되나? 3불 내셔야 됩니다. 고객님. 3불, 근데 유료 플러그인. 까지는 그 화이트보드 3개까지는 공짜. 네. 그래서 피그마 쓰시는 디자이너분들이 추가로 돈 내고 쓰는 플러그인이고요. 아예 조직에서 피그마를 아예 안 쓴다라고 하면 아예 미로 평가판 쓰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미로라고 있거든요. 피그잼도 그렇고 피그마도 그렇고 보드 3개까지는 공짜더라고요. 오, 굿. 네. 미로가 화이트보드를 제일 먼저 만들었지만 네, 피그마가 네. 치사하게 똑같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사장될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 네.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다른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프레임워크. 두 번째 프레임워크는 그 우리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좋아하는 아하. 네. 내가 이 제품을 이래서 써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시점을 아하 모먼트라고 하잖아요. 그 아하 모먼트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를 아하 매트릭이라고 하고요. 아하 모먼트가 몇 번 이상 쌓여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냥 패턴이 습관이 들어졌다라고 하는 시점을 habit moment라고 해요. 그러면 그 habit moment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를 habit metric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하랑 habit metric이 제가 소개드릴 두 번째 프레임워크고요. 요거는 제가 이거를 이제 몇 번 그 소개를 해봤을 때 DA 출신의 PM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아니시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약간 헷갈리는 게 정상일 수도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괜히 폴한테 애매모호하게 듣고 모른 척, 아는 척 하고 넘어가야겠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하지 마시고 오늘 그 궁금증을 다 풀고 가세요. 자, 그래서 이 헤빗과 아하 매트릭의 핵심은 우리가 결국에는 프로덕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덕트는 뭐 웹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앱 서비스가 될 수 있고 뭐 하이브리드로 뭐 하드웨어가 결합된 서비스도 있고 요즘에 제가 띵큐라는 프로덕트를 돕고 있어서 막 어떻게 하면 가전 제품과 앱을 연동을 시키고 뭐 복잡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프로덕트가 원하는 아이디얼한 스테이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잠재 고객이 내가 제공하는 밸류 혹은 피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습관이 새로 생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리텐션이라는 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텐션이라는 게 습관이 만들어졌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지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고객이 그러니까 리텐션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고객이 찐 고객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앱을 깔고 뭐 온보딩 경험이 있거나 튜토리얼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 사람이 막 디스커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래서 이 서비스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표면적으로 그다음에 체감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하 모먼트인데 그거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지표로 전환되는 시점을 찾아내는 거. 그다음에 어떤 행동이 그 아하라는 경험을 이끌어내는가를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habit moment, 아하 모먼트를 찾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exploration, correlation, causation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은 빨리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상관관계를 찾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이벤트 텍소노미가 우리의 코어 액션들을 혹은 우리의 잠재 코어 액션들을 추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익스플로어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익스플로어를 한 다음에 상관관계를 찾아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증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설명에서는 잘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텐션이 이제 아까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들이 가장 목을 매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리텐션에 영향을 끼치는 인풋 매트릭을 찾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핀터레스트 같은 거는 WAR. 그래서 그 리피너라는 이거 참고로 예시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리핀이라는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리핀하는 사용자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weekly active repiner가 얘네들의 리텐션 매트릭이에요. 그러면 이 리텐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습관이 이루어졌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지표를 찾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28일 안에 R이라는 행동을 4번 했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XAY 포맷이라고 부르는데 이 XAY 포맷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추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끄집어낼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쓰시는 슬랙 같은 경우 DAU가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이겠죠. 데일리.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NSM 찾을 때 우리가 그 뽑아놨었죠. 뭐였죠? 그 frequency, 그 다음에 unit of value, 그 다음에 quality였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frequency가 업무니까 D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내추럴한 프리퀀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프리퀀시가 되게 중요한데 데일리로 우리가 core action, message exchange, 즉 그러니까 유저가 하루에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주고받았으면 이 얘네들의 NSM을 얘네들이 카운트를 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신규 사용자가 그래서 얘는 습관이 만들어졌어?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숫자는 언제일까라고 했었을 때 첫 7일 안에 D라는 행동을 4번 이상을 한다라는 XAY 포맷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서비스에서 뽑아내느냐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북극성 지표를 즉 WAR, DAU라는 북극성 지표를 우리가 선행 지표 혹은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단기적인 지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에 있어서 헤빗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헤빗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XAY 포맷으로 우리의 선행지표를 정리한다.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대략 느낌 오시죠? 네네. 오케이. 안 되시면 질문을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거 이해하고 가시는 게 포인트예요. 네. 자, 그러면 X amount of A within Y days. 그래서 이 XAY 포맷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GA라든지 뭐 앰플리튜드 믹스 패널 이런 애널리틱스 툴을 가지고 혹은 여러분의 로 데이터를 받아서 코호트 분석을 한다고 칩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그 사용자를 코호트로 뽑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에 2월 첫 주에 가입한 신규 사용자 코호트, 2월 둘째 주에 가입한 신규 사용자 코호트 이렇게 이제 코호트를 정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을 같은 성상에 딱 붙여놓고 평균을 보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 우리는 신규로 들어오는 100명을 집어넣으면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셋째 주에, 넷째 주에 얼마나 살아남어 걔네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텐션은 살아서 장까지 가야 되고 얘네들이 장에서 계속 발효해가지고 막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전체 평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XAY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28일 안에 코어 액션을 바꿔보거나 혹은 X 어마운트를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라는 활동을 첫 28일 안에 한 번 한 코호트를 발라봤더니 전체 평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플래토가 안 만들어지고 결국엔 소멸하는 코호트예요. 그러면 한 번 해당 행동을 해서는 습관이 안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를 올려보는 거예요. 2번 하면 어떤가? 3번 하면 어떤가? 근데 4번 하는 숫자부터 평탄화가 돼요. 이걸 이 업계에서는 플래토라고 부르고 이게 PMF의 굉장히 큰 증거기도 해요. PMF라는 거는 우리 프로덕트가 시장이 원하는가, 시장이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그 검증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평탄화가 돼서 우리는 100명 집어넣으면 최소 몇 명 이상은 우리 서비스를 이해를 하고 습관이 생겨서 꾸준히 쓰는 거를 만들게 됐어요 라고 하면 이때부터 뭘 할 수 있냐? 컴파운딩 그로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컴파운딩 그로스란 뭐냐면 100명 집어넣었는데 40명이 우리의 찐팬이 됐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또 100명 집어넣으면
80명이 될 거고 또 100명쯤이면 120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유닛 에코노믹스를 보면서 유입을 늘리고 리텐션을 계속 방어를 해서 점진적인 활성 사용자 수를 늘리는 짓거리를 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리텐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성 지표에서 habit 모먼트를 찾고 habit 모먼트를 찾는 아주 쉬운 접근 방식이 세 가지 지표를 그냥 여러분의 애널리틱스 툴에서 바꿔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8일이라는 거는 그냥 저라면 여러분의 사용자가 28일 넣었는데 28일 의미가 없어. 이미 뭐 14일 안에 다 디미니시가 되고 있어. 그러면 28일을 안 하고 14일로 일단 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A라는 코어 행동, 뭐 아까 슬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뭐 핀트레스트는 뭐 그 새로운 뭐 그 아티클을 핀했다. 그리고 뭐 눈 같은 경우는 그 건강에 중요한 행동을 한 번이라도 했다. 이런 것들을 그 코어 액션을 바꿔보는 거예요. A라는 액션을 했었을 때 더 리텐션 플래토가 만들어지는가, B라는 액션을 넣어봤을 때 더 높은 플래토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바꿔보면서 여러분이 익스플로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코어 액션이 야 이게 짱이네, 우리한테는 이게 짱이네. 예전에 제가 그 민우님이랑 같이 퍼블리라는 그 스타트업을 같이 이거 분석을 했었을 때 그때 나왔던 코어 지표가 뭐였냐면 콘텐츠에 대한 평가하기였거든요. 근데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코호트는 어마어마하게 그 리테인 높은 코호트랑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면 콘텐츠를 평가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뭐 튜토리얼을 줄까, 뭐 어떠한 넛지들을 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어 액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찾아냈다. 예. 그러면 이 X, 어마운트를 바꿔보면서 가장 스윗 스팟을 찾아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하는 게 이 프로세스의 첫 번째, exploration, 탐색적으로 XYZ를, XAY 포맷으로 지표들을 그리고 숫자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찾았어. 그러면 와, 우리는 이게 무조건 좋아요라고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이제 함부로 얘기했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올려봤자 실제로 우리의 북구성 지표에 영향이 없는데요 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 이 코렐레이션, 즉 상관관계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실제 그 선행 지표가 매우 NSM과 그 연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얘랑 굉장히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실제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지? 이거는 이제 네, 제가 그냥 하나 보여드린 거였어요. 네. 이거는 넘어갈게요. 네. 이거를 제가 애널리틱 툴을 띄워가지고 실제로 찾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니까. 그래서 상관관계로 넘어갈게요. 상관관계는 그래서 이제 그 스윗스팟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데이터를 이렇게 추출을 해요. 해가지고 뭐 지난 6개월 동안 로데이터를 보고 뭘 하냐면 실제로 리테인을 했다. 뭐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리테인을 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그 고객들을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 거기에 0과 1로 다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0은 리테인을 안 했다. 그 기간 동안. 그리고 1은 리테인을 했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뭘 집어넣냐? 코렐레이션, 우리 그 상관지수라는 거를 집어넣고 샘플 사이즈를 집어넣고 프리딕티브 밸류라고 해서 포지티브는 A라는 행동을 한 애들이 리테인을 할 확률.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A라는 행동을 안 한 사람이 리테인을 안 할 확률. 이거를 집어넣어 보면 스윗스팟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라면 무슨 개념이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retained라는 우리의 아이디얼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3개월 뒤에 리테인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리텐션을 높이려면. 그러면 우리가 1D28이라는 코호트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리테인이랑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안 겹치는 부분이 포션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47이라는 코호트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포션 자체는 리테인이랑 굉장히 겹쳐. 근데 샘플 사이즈도 굉장히 적고
이거를 우리가 이 코호트를 개선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대상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맥시마이즈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미니마이즈하고 이 볼륨 자체가 큰 애들을 찾는 거고 그게 코렐레이션 지수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크냐 프리딕티브 밸류가 포지티브가 높고 네거티브도 높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데이터 엔지니어나 혹은 DA분한테 뽑아달라고 한 다음에 그냥 그 컬러 코딩을 하시면 대략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걸 배워보신 분들은 대략 0.3 이상이면 조금 의미가 있어지고 0.5 이상이 붙으면 굉장히 따뜻해지고 0.8이면 거의 절대적인 숫자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0.3 이상부터를 보시는 거예요. 0.3 미만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스몰 샘플 사이즈 이게 이제 몇 퍼센트 전체 볼륨의 몇 퍼센트일지 모르지만 신규 유입 그 코호트의 전체 코호트의 20-30% 이상은 꼭 돼야겠죠. 그런 맥락에서 큰 샘플 사이즈를 작은 샘플 사이즈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그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프리딕션 밸류가 높은.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포지티브가 8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스윗 스팟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코어 액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줌 같은 경우 아시가 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잘 알았으니까. 네. 별로 알았어? 근데 아시를 여기는 뭐 잘. 안 꺼진 것 같은데? 네, 꺼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분이 막 너무 익숙한 사투리를 쓰셔가지고. 네, 상관계수, 넉넉한 샘플 사이즈, 예측치들을 잘 조합을 하면 스윗 스팟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줌의 이제 샘플인데 몇 주 안에 무슨 코어 액션 여기 보면 미팅을 호스트했다라는 코어 액션을 몇 회 이상 하면 얘는 몇 달 뒤에도 리테인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주 안에 4번 이상을 한 코호트부터 매우 스윗 스팟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잡으면 지금 보면 16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략 우리가 3주나 4주 정도가 가장 스윗 스팟이고 3주나 4주 안에 4번 이상 코어 액션, 미팅 호스트를 하면 3개월 뒤에도 이 사람이 리테인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과거 데이터를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상관계수를 뽑는 거고 요즘 애널리틱스 툴들은 이거를 그냥 컴퓨테이션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앰플리튜드나 믹스 패널 같은 툴에서는 이 컴퓨테이션을 그냥 자동으로 해주고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모든 코어 액션 중에 실제로 상관계수가 높은 지표를 뽑아줘라고 하면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뭐 그냥 뭐 특정 액션을 13일 안에 3번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옵티멀 스팟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팀한테 이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이다라고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코어 액션을 그 첫 인상에서부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예시로 본 게 줌 같은 경우 미팅 호스티드가 코어 액션이었고 미팅 호스티드를 뭐 4주 안에 4번 이상 하면 리테인 된다는 상관계수가 높았잖아요. 그러면 마케팅 애퀴지션에서부터 뭘 하냐면 미팅 호스트를 코어 액션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즉 줌을 떠오르고 신규 설치를 할 때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나 뭐 하지? 막 여기 뭐 앱도 많고 막 보이스 리코드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정신 팔리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처음에 들어오면 야 친구랑 한 명 잡고 미팅 호스트를 해봐. 이거를 강조를 하고 계속 그거를 초기에서부터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케팅 팀이 가장 중요한 코어 액션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ASO 팀이 있다. 혹은 SEO 팀이 있다라고 하면 T&D, 타이틀 앤 디스크립션을 줌, 웰컴 투 줌 미팅을 호스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코어 액션을 넛지를 주거나 여러분의 ASO 페이지에 미팅을 호스트했을 때 얻는 베네핏을 설명을 하는 글과
그 이미지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규로 어콰이어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기대치가 내가 여기 들어가서 미팅을 호스트해봐야겠다라는 코어 액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고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프로덕트 팀을 뭘 할 수 있냐? 온보딩 PO가 있다라고 하면 온보딩 때 딴 거 시키지 말고 이 코어 액션을 시켜야 되는 거야. 다른 거 안 시키고 무조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미팅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미팅을 호스트를 하려면 실제로 호스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호스트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모바일 게임에서 혹은 온라인 게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우리 롤 첫판 할 때 뭘 시키죠? AI랑 게임을 한 판을 시켜요. 그리고 굉장히 누구나 정말 삽질을 많이 해도 AI가 알아서 져주는 게임을 한 판 하게끔 하고 자기 호응감을 확 높이죠. 하면서 나 좀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온보딩 PO 혹은 온보딩 프로덕트 팀이 뭘 할 수 있냐? 뭐 예를 들어서 호스트를 딱 넣는데 거기에 뭐 AI가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코어 액션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일찍 그거를 하게 되더라. 라는 거면 여러분의 NSM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들이겠죠. 여러분의 마케팅 팀 혹은 프로덕트 팀에 CRM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CRM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아냈다라고 하면 뭘 하겠어요? 일단은 12일 차가 됐는데 신규 가입한 지 12일 차가 됐는데 아직 이 코어 액션을 2번밖에 안 해본 사람들을 브레이즈라든지 모인게이지라든지 CRM 툴에서 코호트를 뽑은 다음에 걔네들한테 빨리 뭘 하겠어요? 자동화된 푸시 메시지를 날려야겠죠. 혹은 걔네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이 옵티멀한 트레시홀드를 넘을락 말락한 애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는 조금 더 돈 써가지고 풀친톡을 날린다든지 문자를 날린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혹은 뭐 아직도 뭐 5일 차가 됐는데 아직도 이 코어 액션을 한 번이나 안 했다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그 개인화된 자동화된 뭐 푸시라든지 뭐 CRM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XYZ 포맷으로 뽑아내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뭘 봤죠? 상관관계까지만 봤잖아요. 아까 프로세스 중에서 이 익스플로어를 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면 그거를 로데이터로 뽑아내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코어 액션과 모든 지표들을 우리가 다 로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볼 수는 없잖아요. PA 툴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익스플로어를 대략 해가지고 좁힌 다음에 그 중에서 상관계수를 보라는 얘기였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뭐 재미삼아 우리가 상관관계에 함정에 빠졌을 때 어떠한 오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제가 상관관계 오류라고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요네즈 소비량이 줄어들면 이혼율이 줄는데요. 자꾸 여기에 뭔가 스토리를 엮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를 덜 찍으면 수영장에 사람들이 덜 죽는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과 첨단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투자를 많이 하면 자살 비중이 굉장히 높대요. 이거 보시면 코렐레이션 엄청나거든요. 저는 이거 딱 들었을 때 약간 일리 있는데 생각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말자는 얘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인과관계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과관계를 어떻게 찾느냐? 뭘 하냐? 실제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검증을 하냐? 자, 우리가 아까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았잖아요. 즉, 뭐 4주 안에 4번 이상 미팅 호스트를 하게 된 코호트는 리테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가설을 가지고 실제로 아까 전략을 분리를 하고 전수를 해서 실제 A/B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 코어 액션을 찾았잖아요. 미팅 호스트. 그러면 미팅 호스트를 초기에 안 한 사용자들을 우리가 인덱스 인터뷰를 해본다든지 걔네들의 코트를 가지고 경량 분석을 해본다든지 히트맵을 본다든지 뭐 경쟁사들이랑 레퍼런스 비교를 해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큰 가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전략이 미팅 호스트를 안 하는 이유는 초반에 미팅 호스트를 했을 때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즉 소셜 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민망한 거고 그래서 미팅 호스트를 안 하고 사람들이 만든 방에만 들어갈 궁리만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만든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코호트는 실제로 리테인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고, 실제로 우리가 리텐션을 높이려면 호스트, 즉 방장이라는 건 경험을 시켜봐야 돼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코어 액션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아까 뭐 우리 전략 중에 하나가 아까 골트리에서부터 똑같은 거예요. 네, 전략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을 찾아준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전략이다라고 하면 그거의 전술 중에 하나가 이제 A/B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신규 가입 코호트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래서 대조군이 있고 이제 실험군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실험군에 자 우리의 가설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AI로 실제로 this is a test 하면서 호스트를 튜토리얼에 경험을 했는데 호스트를 만들었더니 띵동 하면서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와서 헬로우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방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조인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시켜줬다. 그래서 1호스트 호스티드 미팅 이 숫자가 올라갔다라는 거를 우리가 신규 코호트에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가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A/B 테스트로. 그래서 A는 대조군, B는 우리의 가설을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즉 그 코어 액션을 늘릴 수 있는 액션을. 자 그러면 이 둘을 우리가 코호트를 보겠죠. 그래서 실제로 4주 안에 우리의 목표가 4주 안에 그 코어 액션을 늘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4주 안에 실험군에서 4주 안에 코어 액션을 4번 이상 한 사용자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한 업리프트가 있었다. 30%더 많이 실험군에서는 4주 안에 코어 액션을 4번 이상 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설이 검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설이 검증된 코호트를 냅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목표 지표까지. 3개월 뒤에도 리텐션을 하는가. 3개월 뒤에 이걸 확인을 해요. 이 코호트를. 그래서 4주 안에 코어 액션을 4번 이상 한 사용자의 코호트를 우리가 더 업리트를 시켜봤더니 얘네가 3개월 뒤에도 원래 대조군에 비해서 더 리테인이 높네 라는 거를 우리가 통계적 위성을 갖고 결론을 내리면 인과관계를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선행 지표를 높였더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높였더니 후행 지표가 실제로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제 C레벨 혹은 전사 발표를 할 정도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발표를 물론 이제 유연한 조직이고 뭐 틀렸으면 다시 찾으면 되죠. 이런 걸 용인한 조직이라면 저라면 뭐 일찍 오픈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사실은 한 번 얘기했다가 양치기 소년이 되면 굉장히 신뢰를 잃고 저 새끼는 하는 일이 없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팀 내에서 이런 A/B 테스트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검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코어 액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리소스를 쓰고 그 지표를 올리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리소스를 낮추는 그런 전사적인 의사결정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이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선행 지표를 찾아냈잖아요. 그게 뭐였죠? Number of friends. 7 friends in 10 days. 그거는 이제 in 10 days. 맞아요. 그러니까 number of friends invited가 아닌데 number of friends make. 뭐 이게 이제 얘네들의 선행 지표였고 이게 인풋 매트릭스로 엄청 효과를 나타낸 걸 보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XAGY 포맷으로 가장 그 threshold가 언제냐라고 했었더니 7일 안에 10명 이상의 친구를 맺은 코호트는 리텐션 레이트가 어마어마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실제로 이 그 지표만 뽀개는 PM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뭐 어떤 가설들을 했었어? 라고 했었을 때 되게 재밌었던 예시를 몇 개 들어줬었는데 한국에서 실제로 써먹었던 거래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찾아보면 나오겠다. 근데 한국에서 그 페이스북에 리텐션이 좋은 데모그래픽을 뽑았대.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더라. 그래서 그 데모그래픽을 뽑은 다음에 한국에서 동명이인이 가장 많은 이름을 추출을 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를 에세이를 태우는 거야. 그래서 김민석이라고 구글에 치면 뭐라고 뜨냐면 김민석님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확인해 보세요라고 떠요. 근데 그게 광고예요.
그리고 그걸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냐? 당연히 페이스북 가입 페이지로 가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신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친구를 찾으러 온 거잖아요. 즉 나는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 근데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검색을 했더니 김민석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이 페이스북에 있대. 오, 그래? 야, 얘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글도 쓰고 그러나? 옛날 사이처럼?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보는 거야. 그래서 김민석이라는 사람과 친구를 맺으려고 페이스북에 갔더니 일단 회원가입을 하래. 너무나도 심리스한 그 경험이잖아요. 그럼 회원가입을 해. 그러면 일단은 자기 핸드폰 집어넣어야 되고 자기 주변 친구들 찾다 보면 김민석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김민석을 찾으러 왔다가 이미 까먹었지. 다른 친구들 맺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그 애퀴지션 팀에서 코어 액션을 그 전략 삼아서 그로스 스프린트들을 돌린 케이스였고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스 존스다. 아 그래? 네. 그래서 신지라는 SE가 친구가 네. 사람이 SEM. 굿. 네. 그래서 그 심슨이 앤디 존스라는 사람을 검색을 해보면 그 사람의 택틱스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팁을 주신 것 같아요. 자, 클럽하우스가 자 여기까지 일단 소개를 하고 제가 예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이루틴이라는 회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 마이루틴도 이 XAY 포맷 찾기 프로젝트를 했고 이거를 높이는 온보딩 그로스 스프린트를 돌렸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초록부 신규로 가입해서 며칠 안에 초록부를 몇 회 이상 경험을 한 코호트가 미친 듯이 리텐션 지표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초록부를 신규 가입한 다음에 며칠 안에 만들어내는 온보딩 경험을 계속 PM분들이랑 같이 실험하고 아이디에이션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리텐션 높이는 아주 좋은 예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 정도로 제가 일단은 그 habit moment, habit metric에 대한 소개를 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저기 카지노 생각이 나네. 네. 축구 형을 리테인 시키는 방법. 중요하지. 그러니까 첫 방문에 돈을 많이 쓰는 사용자들은 이제 어떻게 리텐션이 오른가? 세 달 안에 1,000만 원을 까는 경험을 시켜본. 잠깐만요. 여러분 심슨 얘기가 잘 들리세요? 오케이, 잘 들린대. 그거를 이제 유료로 시켜보는 거예요. 민식이 형이 돈을 쥐어주고. 그치. 제가 형 돈을 따야겠어요. 저 형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100만 원 지어줘. 그거를 인센티브해서 경험을 시켜보던 뭐를 해서 경험을 시켜보면은 그게 진짜 오가닉처럼 따라오냐? 그 정도는 아닌데 한 7, 80%가 되는데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인센티바이스로 태운 돈보다 로아스적으로 훨씬 더 인크리멘털리티가 그렇지. 안 하냐 이거를 항상 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로아스는 너무 헤비할 것 같고 어쨌든 뭐 재방문이나 혹은 체류 시간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아스는 외부 영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뭐 관련해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주세요. 로아스 여기 넣은 거였는데? 커머스 때문에?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 영향을 주는 아. 지표들이 많다 이 얘기였고 클럽하우스 얘기는 왜 한 거야? 클럽하우스가 제 생각에는 호스트만 너무 떠들었잖아요. 그래서 망한 것 같아. 그리고 많이 동의를 많이 했어. 참고로 카일은 클럽하우스 그 인플루언서이십니다. 한물 간 가수 같은 거죠. 아담이다 아담. 아담의 부활. 닮았어. 아담이 30년 만에 부활하다. 아담을 아시면 약간 여러분의 나이를 의심할 수 있는. 내가 알았다. 아담 안다. 근데 카일이 봐기에는 카일은 진짜 호스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레귤러하게 했잖아요. 카일이 봤었을 때 그 클럽하우스의 코어 액션은 뭔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의 코어 액션? 신규 코호트가 이 코어 액션을 하면 리테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진짜로 그 강을 만드는 거는 모두가 못해도 전 액션은 이제
위에 올라가서 스피커가 되는 아, 느낌. 나 그거 되게 동감, 네, 공감. 손을 들고 말할 기회를 한번 가져본다. 그거는 사실 뭐 한 100명 있으면은 한두 명 정도만 경험하는 거고 되게 그 뭐야 유튜브 법칙 있잖아요. 5% 정도만 크리에이터가 되고 되고. 뭐 이런 거로 따졌을 때 제 생각에는 그냥 팔로워인데도 리텐션이 되게 높은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방을 뭐 일주일 안에 방을 몇 번을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을 몇 개를 찾는다. 이런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잘 맞았는데 이제 방이 계속 늘어났고 뭐 막 좀 이상한 방들이 별로 뭐 영향가 없는 맞아. 방들이 많아지면서 그거에 실망을 한 사람들 때문에 떠나가는데 맞아. 이게 호스트라는 게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맞아. 그 실망하는 비율들이 되게 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클럽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리테인이 왜 요즘에 안 되냐면 저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는데 그냥 들어가서 쓱 보고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왜 아직도 이 기능이 없나라고 하는데 제가 초반에 클럽하우스를 적극적으로 써보고 싶은 약간 리서치 마인드로 그 태그를 졸라 많이 가입을 했어. 네, 클럽을. 클럽을. 그러다 보니까 내 피드는 개판이에요. 맞아. 네, 진짜 너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실제로 나한테 의미 있고 내가 관심 있을 만한 방을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슬랙처럼 활동한 지 오래된 채널은 자동으로 노티가 떠가지고 아카이브 해라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안 해주더라. 그것보다 더 잘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 핀터레스트가 똑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너무 쓰레기 보드가 많아요. 그러면은 누클리어라는 기능이 있었대요. 다 없애. 회복탄. 붐. 괜찮다. 그뭐 누크는 사실 분진 남고 뭐 막 기형아 남고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거 없이 그냥 완전 깔끔한 누크. 아니 근데 근데 역시 이런 거 보면은 앤드류 첼보다는 케이스 밀턴스 형님이 그렇죠. 누크 기능 그렇게 잘 됐다고 저는 앤드루 사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오케이. 자, 또 채팅에 올라온 얘기들이 있어요. 클럽하우스에서 누군가 방 만들면 랜덤하게 넛지줘서 입장시켜도 좋았겠네요. 랜덤하게 넛지줘서. 그거 원래 있는 기능이잖아. 내 친구가 방 만들었다. 네. 네. 초기 제로 투 원에서 타겟에 따른 제품 기능과 소구점을 설계할 때도 NSM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초기 제로 투 원에서 여기서 제로 투 원이라는 거는 PMF 이후에요? PMF 이전이에요? 왜냐면 저는 PMF 이전에는 거의 월 단위로 NSM이 바뀌는 걸 봤거든요. PMF 이전이요. 그러면 NSM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그럴 때 이제 NSM이. 네. 그럴 때 폴이라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 약간 프리토타이핑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미 로드맵 잡혀 있으면은 폴은 어떤 식으로 제품을 성장시킬 것 같으세요? 폴은? 일단은 PMF가 없는데 로드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물론 이제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좀 걱정되는 왜냐하면 이미 큰 피벗을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약간 혹은 오버 플래닝을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단어들을 좀 쓰신 것 같고 어쨌든 PMF 나오기 전에는 NSM을 찾거나 NSM을 빡세게 고민하거나 NSM을 조직 내에서 막 얘기하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러한 조직 환경에서 어떻게 좀 그로스를 만들 수 있을까가 좀 고민거리였습니다. 무슨 얘기 PMF가 없는데 무슨 그로스를 만들어? PMF부터 찾으세요. 그로스 월디한 상태에서 그로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로스가 진짜 힘들잖아요. 엘리엇도 저랑 프로젝트 했었을 때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했는데 이산이 아닌 개별을 한 3번 당하잖아. 그러면 진짜 멘붕입니다. 나는 누군가 이때까지 뭘 한 건가 내가 샜던 밤샘들은 무엇인가 동료들한테 그런 혼란을 주고 싶지 않으면 제발 PMF 찾기 전에는 그로스 하지 마세요. 정신과 한다. 네네.
그 우리 화이트보드에 또 무슨 얘기들이 있는지 살짝 보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코멘트나 노트 테이킹을 해주시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질문이 채수로 오고 노트 테이킹이 시트에 있는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프라인 민한 삼형제가 5분만 더 썰을 풀어줘. 나 마실 거 좀. 뭔 얘기하지? 빨리 오만 그 NSM은 처음에 할 때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디스커션 파트너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는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때. 처음에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보면 그 다음부터 이 볼트리 만드는 거 되게 쉬워지는 것 같아서 어차피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아, 처음 해보는 게 어렵다. 그래서 그 저거 볼트리를 처음 만든 애들이 뭐였죠? 그 폴이 제일 좋아하는 에디팅 때 앱 옵티마이즐리. 옵티마이즐리랑 4월 둘째 주에 구글에서 옵티마이즐리 애들 데리고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네. 얘는 이제 그 US 크레딧 카드 없어도 받아줘요. 왜냐하면 구글이 파트너로 세웠잖아요. 맞다. 3대 파트너잖아. 네, 그래가지고 아시아 진출도 해요 이제. 네. 그래도 비싸. 오늘 보니까 피처 그 대장님 오셨더라고요, 앤디. 오, 한국에? 오, 뭐 하나? 네, 뭐 웨비나가 아니라 컨퍼런스? 오프라인으로 오, 너무 좋은데?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앤디한테 비벼봤는데 답장이 없으시네. 로이한테 문자 보내봐. 네. 로이 그 남성 필리핀. 네. 왜 로이한테 미움 샀어? 네. 우리가 뭐 어떻게 비벼보려는데 우리 파트너십 되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더라. 아, 비벼본다는 게 그 워크숍 들어본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아, 뭐 하자고? 우리랑도 뭐 하자. 아,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프레임워크가 남았죠. 세 번째 프레임워크는 그로스 루프입니다. 네, 정말 우리의 발포 형님이 강조하는 그로스 루프. 자, 그로스 루프가 처음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요즘 그로스 업계에서는 퍼널을 거의 안 씁니다. 네, 퍼널에 집착하는 그로스 해커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한물 간 거야. 아, 물론 퍼널이 안 먹히는 모든 상황에서 안 먹힌다라기보다는 퍼널이 가져다주는 부작용들이 남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해결하고 실제로 컴파운딩 그로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루프가 더 활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 퍼널의 장점은 단계화죠. 네, 그래서 단계화를 시키고 구분을 시켰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고 역할 분담이 쉬워. 네가 액퀴지션 해, 나는 뭐 액티베이션 할게, 뭐 쟤가 리텐션 하자, 뭐 그리고 CRO를 새로 초빙을 해서 레비뉴는 쟤한테 맡기자. 근데 신사업이든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든 누구든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쪼개서 일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막 진짜 대기업 막 10년, 20년째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뭐 수조의 돈을 버는 애들은 효율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부서를 이렇게 쪼개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성장하는 프로덕트들은 이 퍼널을 통과한 애가 의미가 있는 거지. 퍼널 그리고 통과하기 전에 어디에서 이탈을 많이 하는 거를 아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퍼널을 쪼개가지고 여기까지는 네가 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하니까 여기는 건드지 마 이런 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게 조직을 더 사일로화 시키는 부작용들이 더 센 거죠. 그래서 퍼널이 가져다주는 그런 부작용들 그리고 퍼널의 문제점은 뭐냐면 퍼널은 어마어마한 전제를 갖고 있어요. 즉 시장이 무한하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는 돈과 자원과 시간만 있으면 무한한 트래픽을 넣을 수 있다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뭐 이 중에는 이제 굉장히 제너럴 어디언스 대상의 B2C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제너럴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B2B를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프로슈머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든다.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터 잠재 크리에이터가 솔직히 몇백만 명이 되겠어. 그냥 몇만 명 혹은 그냥 몇십만 명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생각해놓고 퍼널을 만들어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무한으로 부을 거야라는 접근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루프가 중요합니다. 루프는 뭐냐? 루프는 일단은 이 컴파운딩 그로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규 사용자가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걔네들이 어떤 걸 하면 실제로 얘네들이 더 많은 사용자들을 갖고 오는 구조를 갖고 와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마다 우리의 활성 사용자가 혹은 고객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시를 이제 들어볼게요. 코라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코라 설명을 했었을 때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코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네이버 지식인 얼마 전에 들었어? 아하. 아니 태양신 죽었잖아. 태양신. 그거 위스키 마시면서 봤는데 울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1초 태양신 태양신을 묵념. 저 개인적으로 태양신에 답변 받은 적도 있거든요. 장난 아니잖아. 뭐였어요? 그때 되게 창피한 얘기지만 그때 아마 셋째를 낳는 상황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아. 민망해라. 근데 어쨌든 네이버 태양신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 네이버 지식인 같은 플랫폼이에요. 코어라는. 그래서 이제 코어라가 어떻게 컴파운딩 그로스를 만들어내는지 예시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아가 앤피 존스가 그때 그로스 했었더라. 진짜? 우리 존스 형님. 엄청 좋아. 뭐가 있지? 자, 그래서 코라가 뉴 유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규 사용자가 코라에 방문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try. 그래서 코라를 뭐 예를 들어서 소셜로 뭐 가입을 해봤다라고 하면 이제 회원이 되는 거죠. 신규 사용자. 그러면 이 중에 일부분은 크리에이터가 돼요. 크리에이터가 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댓글을 달거나 질문을 올리거나 코멘트를 달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를 크리에이트 하는 거죠. 뭐 아하 플랫폼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지만 아하 같은 경우도 이제 댓글을 달면 답변을 달아주면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고 질문을 올리면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토탈 크리에이터의 일부분은 실제로 새로운 컨텐츠를 쓸 거예요. 기존에 있는 컨텐츠에 뭔가를 애드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를 쓰겠고 그거는 이제 아마 새로운 스레드를 여는 질문이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서 number of total 컨텐츠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number of total 컨텐츠가 결국에는 검색 엔진에 의해서 색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색인 숫자가 number of 색인된 페이지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냐? 자연 유입 트래픽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연 유입 트래픽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시 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루프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퍼널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비짓이 있어요. 뉴 유저가 생겼어요. 그 중에 크리에이터를 했어요. 그 중에 뉴 컨텐츠가 만들어졌어요. 토탈 컨텐츠가 늘어났어요. 정도로 보고 끝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방문이 무제한이다라는 전제하에 토탈 컨텐츠를 늘리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테크니컬 SEO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인덱스 페이지를 늘릴지 혹은 다양한 곳에 노출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속적으로 퍼널에 위에 들이붙는 일만 하겠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루프로 이거를 연결을 해주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연속으로 늘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컴파운딩 그로트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더 많은 방문자가 들어오고 더 많은 방문자가 더 많은 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더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크리에이터가 되고 더 많은 크리에이터에 의해서 더 많은 신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포뮬라가 있고 이 포뮬라에 이제 여러분의 베이스라인이라든지 베리어블을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이 루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혹은 이 루프 중에 상대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를 여러분의 선행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포뮬라를 이제 채우고 실제 지표들을 넣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골트리 한 것처럼 루프를 정리를 하고 여기에 실제 지표들을 넣었어요. 근데 뉴 유저에서 토탈 크리에이터로 가는 이 사이가 엄청난 전환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벤치마크랑 비교해봐도 문제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20% 그로스라는 그 가설을 넣어봐도 여기가 가장 우리한테 실제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 영역을 우리가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단계에서 우리가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전이를 풀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특정 루프를 강화할 것이다. 이게 이제 서베이 몽키의 예시인데 서베이 몽키는 설문 툴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신규 유저가 사인업을 해서 설문을 만들고 그 설문이 배포가 돼서 사람들한테 도착을 하면 그 도착한 사람들이 도메인이나 밑에 파워드 바이 서베이 몽키를 클릭을 해가지고 신규 유저로 돌아오는 뉴 유저 루프예요. 채널톡의 그 대표님들이 채널톡의 성장을 견인한 가장 두 개의 큰 전략을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가 카페24의 메인 앱으로 등재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워드 바이 채널톡이라고 해서 모든 웹 채널톡의 고객사의 홈페이지에 광고 지면으로 태운 거. 그냥 인터컴 따라한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참고로 채널톡은 초창기에 인터콤 찾아갔어.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뒤에 경쟁사 만들 테니까 나중에 사줘라. 실제로 그랬었어. 네. 지금은 이제 인터컴을 실제로 채널톡이 그럼요. 그래야죠. 채널톡 화이팅. 네,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런 맥락에서 그 그로스 루프를 강화를 하는데 자, 이 예시를 보면 자, 얘네들이 뉴 유저에서 서베이 크리에이티드 가는 그 사이가 가장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뭘 하냐면 이거를 퍼널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골트리를 세부적으로 쪼갰듯이 고객의 익스피리언스 저니 입장에서 퍼널을 세부적으로 쪼개면 어떤 게 나오냐? 그냥 뉴 유저가 서베이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의 익스피리언스 저니에서는 더 세부적인 퍼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percent of new surveys with title, 즉 타이틀을 제목이라도 적은 서베이가 퍼센트가 몇 개가 되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타이틀이라도 적은 퍼센티지가 뭐 80%야.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그 제목을 적네. 그러면 이게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뭘 보냐? percent of new account with questioned, 질문을 하나라도 만드는 비중을 보는 거예요. 레이쇼를. 그랬더니 이게 문제였던 거야. 즉 그 타이틀 제목이라도 적는 사람은 80%였는데 첫 질문을 쓰는 사람은 뭐 10%대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우리가 뭐 IDI도 하고 UT도 하고 뭐 다양한 법들을 봤더니 사람들이 첫 질문을 어떻게 던져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모르더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전술로서 야 디폴트를 만들어주자, 혹은 뭐 템플릿을 고르게끔 하자, 혹은 질문을 떠오르게 하는 질문을 줘보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A/B 테스트 가설로 넣어서 뭐가 이 지표를 가사로 높이느냐를 선행지표, 여러분의 인풋 매트릭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의 그로스 루프를 정리를 하고 그 그로스 루프를 CJ 기반으로 쪼개다 보면 우리가 인풋 매트릭을 뽑아낼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프레임워크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애널리틱스 툴 보면 이렇게 퍼널을 잡죠. 상세 페이지와 장바구니 담기. 그래서 이걸 이제 믹스 패널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 churn한 사용자들, 즉 이 86%의 사용자들이 실제 어떠한 CJ를 겪는지 이 뷰 유저를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 실제로 장바구니 담기까지 어디에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는지 포션을 보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찾을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힌트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그로스 루프가 없으시면 일단 그로스 루프도 빨리 만드시고요. 네. 그로스 루프를 CJ 중심으로 쪼개다 보면 이제 그 모든 영역을 CJ로 쪼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크리티컬 패스여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들 이어야 될 거고 그거를 익스피리언스 전이 중심으로 쪼개다 보면
어디를 강화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 그 강화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뭐 저니 패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하면 이제 전략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검증 방식들을 통해서 해당 선행지표를 높일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프레임워크였고요. 질문, 코멘트 받습니다. 혹시는 갑자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 아하 모먼트 찾을 때 이거를 겪은 사람들 숫자가 앱솔루트 넘버가 너무 작으면은 그치,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코릴레이션이 너무 죽이는데 네. 별로 없다. 근데 이 별로 없는 이유가 해당 피처가 비지빌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비지빌리티를 훨씬 더 높이는 곳에다가 해본다. 예를 들면 뭐 GMB에서 들어가서 맞아요. 또 프로필에서 한 3뎁스 안에 있던 기능이었는데 맞아. 그게 뭐 되게 주니어 PO가 기능이어서 사람들이 뭐 그냥 귀엽네 어이구 뭐 이랬는데 맞아. 알고 봤더니 졸라 좋아. 그러면은 그런 거를 찾아서 폼에다가 비지빌리티 빵 높여가지고 했을 때 업넥트가 죽이는 거죠. 이런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저희 프로젝트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고이드 케이스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고이드의 아하 모먼트는 언제였냐? 뭐 지금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서비스가 그 뒤에 굉장히 이볼브를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저희랑 같이 협업할 때 그 고이드의 아하 모먼트는 뭐냐면 그 뭐죠? 한도를 조회했을 때였어. 네. 왜냐하면 법인 카드잖아. 그리고 법인 신용 카드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한도를 딱 조회한 다음에 우와 우리 신용으로 이만큼이나 땡길 수 있어? 했을 때 야 이 카드 꼭 발급받아야 되겠는데 라는 아하 모먼트를 딱 느끼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한도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갖고 있었어요. 아니다. 계산기를 채팅으로만 하고 있었어. 네, 그래서 그거를 피처로 로직을 간단하게 이제 좀 물어봐서 간단하게 로직을 이제 룰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 계산기 기능을 만들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부 그 특정 퍼널에다가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퍼널을 통과한 사람들의 뭐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가 이제 실제로 회원가입과 카드 발급 전환율이 올랐어.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후속 실험을 해볼 수 있냐면 실제로 이 계산기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했던 비슷한 건데 화물조회 서비스인데 화물에 대한 그 견적 조회를 하는 계산기가 홈페이지 어디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견적 조회를 하는 사람은 전체 방문자의 뭐 3%밖에 안 되는데 그 견적 조회를 통과한 사람은 전체 평균의 회원가입 전환율의 뭐 6배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코호트 혹은 얘네들이 겪는 익스피리언스 저니를 더 극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 노출을 해서 실제 절대수를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실험 가설들을 뽑을 수 있죠. 좋은 포인트 감사합니다. 계산기 같은 게 진짜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도 호스트 애퀴지션 할 때 그렇지. 너가 얼마 번다? 강남구에 원룸인데 뭐 어느 정도 타입인데 하면은 얼마나 벌 수 있다 이런 거 계산기를 이제 저기 누구였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그 그로스의 신 형님께서 하셔서 그거를 또 우버에서 앤드류첸이 비슷하게 그 드라이버 하면은 얼마나 벌 수 있냐 뭐 이런 거. 맞아. 네. 맞아요.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B2B에서는 계산기나 견적 조회가 되게 중요한 게 그게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알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브레이즈랑 비슷한 CRM 솔루션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브레이즈에서 우리 걸로 옮겼을 때 얼마나 돈을 절약할 수 있냐 뭐 이런 칼큘레이터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브레이즈한테 이제 탈불 이제 그거 오는 거지. 내용 증명서 오는 거지. 안 내리냐? 네. 자,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 질문 더 없으시면 예, 추가 Q&A? B2B 서비스와 잠깐만요. 이게 누군가 형고님이 B2B 서비스의 경우 계약을 하게 된 계약자와 사용자 그룹군의 리텐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에는 코어 액션을 이게 뭡니까? B2B인데 실제 고객과 아니야 이거는 완전 다르게 보셔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고객과 엔드 유저인데 이거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용 엔드 유저 중에 리텐션이 높은 코호트를 찾으시고 걔네들의 상관관계를 찾으시는 거랑 계약자 중에 리텐션 레이트가 높거나 혹은 뭐 ARPU가 높은 사용자 그룹군의 그 코릴레이션을 찾으시는 게 핵심이겠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고객이 두 종류거나 혹은 우리가 투사이드 플랫폼을 할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던 그 분석들을 각각 나눠서 하셔야 돼요. 네. 질문에 답변이 안 됐으면 또 남겨주세요, 형님. 네.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또 엑셀와의 설명 부분에서 승우님이 리텐션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입모수. 좋은 질문입니다. 스태시그 그냥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리텐션이 예를 들어서 플래토가 나왔어. 근데 우리 현재 MAU가 100명이야. 그랬을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40%가 유의미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얘기를 대변할 수 있냐 이건 거죠. 사실 여기에는 룰 오브 썸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표본조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설문 회사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을 대변할 수 있는 설문 표본은 몇 명인가 이거를 뽑아내는 계산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2, 3천만 명 정도를 400명이 대변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400명이면 일단은 여러분의 TAM은 다 커버될 거다. 그래서 미니멈 400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절대적인 방법론은 아니긴 해요. 참고만 해주세요. 네. 뭐 다른 분들 코멘트 주실 거 있나요? 그냥 계속 스케일링 해보면서 실제로 그게 리텐션이 떨어지나 뭐 이런 거 보는 거고 하고 대부분 뭔가 오토메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신규 유저를 부었을 때에 뭔가 퍼스널 터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리텐션이 안 좋아지는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오토메이션을 해서 스케일업 뭐 이런 것들을 잘 볼 것 같아요. 네. 네. 더 부어 보면서 확인한다. 이게 이제 심슨의 의견인 것 같고. 자, 더 없으면 이제 TF가 검증이 됐는데 되고 유입이 뭐 애초에 그렇게 없을 수가 없지 않나요? 아닌가? 광고를 조금이라도 돌리고 이러면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어쨌든 굉장히 지극히 적은 상황에서 유의미한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고. 예. B2B나 이런 거에서는 진짜 되게 잘 봐야 되는 맞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유입이 많지 않아요. 엄청 퍼스널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스케일업 되면서 이 퍼스널 터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막 사람들이 뭐 옛날 같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데를 간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자동화를 할지 아니면 CSM을 더 뽑을지 이런 것들을 오케이. 네, 여러분 그 뒤에 회고 부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이랑 여러분이 스스로 향후 오늘 배운 거 혹은 지난 1시간 반 정도의 경험하신 걸 가지고 1, 2주 안에 실행하고
실행해보고 싶은 거 적어주시면 그거를 실행할 때 이런 시행착오를 조심하라라고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네. BJ 방송. 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소통하는 방송. 네. 저 별풍 좀 주세요. 그리고 그 BJ들의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소통한다, 합방한다. 그래서 합방했잖아 지금. 네. 저기 음성으로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예시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옆에 또 다 아는 분들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그 플래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D라는 행동을 28일 안에 사회한다. 뭐 네. 이회한다 이런 게 나와서 거기서 네. 플래토를 잡잖아요. 근데 저 스모님 질문에 저도 궁금했던 게 그게 플래토가 보이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닐 경우가 궁금했는데 그건 답변해 주신 것 같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28일 안에 D라는 행동을 4번 한다, 2번 한다가 아니라 저희가 막 뽑아내다 보면 D가 아니라 E라는 행동을 뭐 3번 한다, 4번 한다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있어서 D라는 행동을 하고 나서 E라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D라는 행동이 4일 안에 하고 E라는 행동을 이틀 안에 한다 뭐 이런 게 나오면 2번 한다 이런 게 나오면 네. 그게 두 가지가 후보가 된 다음에 패러렐하게 봐야 될지 네. 아니면은 뭐 앞에 커서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잡은 다음에 E를 봐야 될지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해서 그 북극성을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보통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뭐 저부터 일단 의견 드리면 저는 그냥 단계별로 쪼개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행동을 몇 번 이상 하는 코트를 우리는 만든다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A라는 행동을 4번 이상 만들려면 애초에 B라는 행동을 2번 이상 먼저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갔었어요. 네. 다른 분도 의견 주세요. 핀터레스트 그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 핀터레스트가 위클리 리피너랑 라이크만 누른 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그냥 액티브로 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기 그룹 팀 멤버들이 훨씬 더 쉬운 행동인 라이크로 몰빵하니까 오히려 더 마이너스여서 절대로 그렇게 섞지 말라. 그냥 한 놈만 패자가 좀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던 케이스가 떠올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는 조금 쉽고 누구나 그거 안에서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먼저 해보거나 이걸 통해서 그 다음을 찾거나 하는 게 있겠네요. 제일 코릴레이션 센 거 하나만 패자. 네. 네. 쉬운 감사합니다. 게 센 거로. 네. 그다음에 폴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저의 아하 모멘텀은 이제 퍼널을 쓰면 구닥다리다. 아니 어디 가서 폴이 펀을 쓰면 구닥다리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나 지금 이번에 DMS 발표에 풀 퍼널 만들게 했는데 지금 바꿔야 되잖아. 아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망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폴의 대본은 어떻게? 형님을 모신 사람인데 쇼네릭스 형님이 ARR 추종자신데 추종자죠. 추종자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청춘 어람.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할 때는 퍼널이 의미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조직 루다 자체가 퍼널을 통과한 찐 유저에 다 집중했었고 그리고 그로스 팀이 그로스 팀이 애초에 권한 자체가 여러 개 영역들을 이렇게 크로스 그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을 만나면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애초에 시장이 TAM이 무한대가 아닌 데가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그리고 조직이 쪼개져 가지고 너무 사일로인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퍼널을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거죠. 제가 망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퍼널 조직으로 하다가 스쿼디피케이션을 했던 이유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일로를 없앤다. 그래서 뭐
홈스쿼드다 아니면은 CRM 스쿼드다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퍼널 버리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 시점하고도 비슷한데 그 모델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왜 안 뜨지? 엑셀 떠라. 확장자가 잘못됐다. 왜 그럴까? 뜨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MAU를 모델링을 하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페이드에서 뭐 한 달에 뭐 10,0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리고 걔네들의 액티베이션 20명이다. 20%다. 그리고 뭐 넘페이드에서 한 달에 5,0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리고 얘네들의 액티베이션 높다. 그리고 이제 구전 효과가 보통 이제 20%, 그 0.2라고 하고 리텐션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플랫도 꽤 잘 나와가지고 30%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MAU가 안 커요. 예, 그 보시면 한 5개월 차부터 로그를 그러니까 평탄화가 되고 그로스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리텐션을 실제로 개선을 40%면 엄청난 지표잖아요. 40% 올려도 기껏 해봐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겁나 우리가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최적화를 잘해가지고 여기 액티베이션을 뭐 한 25%까지 올리고 같은 돈으로 뭐 한 15,000까지 데리고 온다 해도 기껏 해봤자 10,000에서 12,00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SEO 막 PR 겁나 때려가지고 뭐 8,000 했다 치더라고 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그로스는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바이럴에서 나오거든요. 리텐션을 아무리 올려도 결국에는 유입 자체가 한 명이 왔을 때 2명을 데리고 오는 구조가 안 만들어지면 애초에 익스포넨셜 그로스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60은 진짜 그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숫자긴 하지만 60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0.2가 일반적인 구조 효과라고 했었을 때 이걸 0.5로 올리면 벌써 2배가 뛰거든요. MAU가. 그리고 이게 막 0.7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3배로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숫자인 이제 1.0 딱 나온다. 그러면 리니어한 그로스예요. 그냥 무조건 상승하고 그 누구지? 그 토스퇴사하고 그 AI 만드는 승진님이 예전에 송편 지원금인가 그거 그로스 했었잖아요. 그때 1.4 나왔다고 들었거든. 1.4면 그냥 J커브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왜 퍼널을 덜 보게 됐고 퍼널을 덜 강조하게 됐냐면 퍼널은 끝이면 끝이야. 그러니까 데리고 온 유저를 돈 많이 벌게 업셀한다 뭐 요 정도는 하지만 이 한 명 한 명을 한 땀 한 땀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바이럴 루프로 다시 집어넣을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안 가르쳐요. 근데 루프는 기본적으로 야, 이 한 명이 찐팬이 됐으면 얘가 1.4명을 데리고 와야 돼라고 고민하게 하는 그 프로세스다 보니까 그래서 더 루프를 강조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프로덕이 지금 기존에 존재하던 거 대비 페인 포인트를 10배 이상 잘 긁어주지 않는 이상 바이럴을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기승전 프로덕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이 프로덕이 찐 고객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PMF가 있고 유의미한 아하 모먼트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퍼널을 보기 때문에 그 찐 사용자를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다는 거지. 근데 그 찐 사용자가 야, 너 같은 너 없어? 이거를 우리가 계속 그 프로덕트에 이제 임플리먼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퍼널 구조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좀 간과하게 되더라. 이게 이제 제가 좀 퍼널을 안 보게 된 케이스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바이럴이 잘 탔던 프로덕트를 보면은 다 그냥 프로덕이 미친 듯이 좋고 그리고 그 조나 버거 형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Why things don't catch on fire 이게 되는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인데 거기다가 뭐 파이낸셜 인센티브를 얹었다거나 이게 두세 개가 레이어가 쌓였을 때 터지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덕이 안 좋으면 찐팬이 없고 찐팬이 없으면 뭐 야 내가 너한테 1억 줄 테니까 네 친구 데려와라고 해도
그렇게 내 친구를 팔 수는 없어. 나 그렇죠. 되는 거 같아. 동의합니다. 난 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널 같은 경우에는 플래튜가 되는 R만 리텐션만 신경 썼는데 그게 얘기하시라. 아니라 조용히 해라 좀.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 네,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누님 얘기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말해도 되죠?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퍼널에서는 리텐션이 그러니까 플래투가 나오는 R에만 신경 쓰게 되잖아요. ARR 하다 보면. 맞아요. 레버뉴는 당연한 거고 리퍼럴을 신경 못 쓰는데 이게 루프가 되면서 이 등비 수열의 K 값을 신경을 쓰니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다. 너무 좋은 저 또 두 번째 아하 모멘텀이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 우리가 아하 모멘텀이 오면 리텐션이 되고 주저앉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헤빗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을 바로 리퍼럴 할 수 있는 맞아요. 그 기능을 넣을 수 없나요? 그런 사례가 없나요? 그러면 사실 지금 심슨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또 소개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프릭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하 모멘텀에 바로 리퍼럴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는 이제 여러 종류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네. 우리의 가장 맞는 사례가 뭔지는 잘 찾아봐야 되는 거고. 네. 제가 일단은 기억나는 하나의 사례는 모바일 게임에서 되게 한때는 ASO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별점과 리뷰였거든요. 앱스토어에 별점과 리뷰가 잘 남기면 그게 실제로 차트 부스팅에 큰 임팩트를 줬었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요즘에는 막 매출이나 플레이 타임까지 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바일 게임이나 모바일 앱 회사들이 어떻게 썼냐면 지표를 쭉 보고 이 코어 액션이 아하 모먼트구나라는 걸 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 코어 액션을 한 사용자한테 프롬프트를 띄워요. 이 사람은 만족하고 찐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딱 띄워주면서 별점이랑 후기를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 뭐 아이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딱 감동한 시점이니까 감동의 글을 쓸 거고 별점도 당연히 좋을 거고 그래서 차트 부스팅이 됐던 케이스들이죠. 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하면은 그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거긴 해서. 진짜?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니요 완전 처음부터. 그러니까 뭔가 프리프롬프트를 띄워서 너가 좋았다라는 시점에 그 레이팅 해달라고 하면은 좋았다는 시점에 프리프롬프트를 뜬다는 게 뭐냐? 포스트 프롬프트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하 모먼트를 겪은 사람한테 바로 너 우리 재밌게 잘 쓰고 있어? 예스를 누른 애한테 우리 그러면 앱 레이팅도 해주시라고 띄우는 것 자체가 바이올레이션이긴 해요. 근데 그래 그건 많이 엄청 많이 봤는데. 보상성으로 리뷰 받으면 그거 잘려요. 요즘 그 저 옛날 17년도에도 그랬었어요. 뭐를 하면 잘린다고? 엘리야? 보상성으로 리뷰 받게 하면은 앱이 잘려. 진짜 네네네. 제가 근데 비슷하게 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덜하고 한 건데 이렇게 올렸어. 보이시나요? 와. 3.5 앱 레이팅. M 레이팅이. 2주 저에게 2주만 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비싸니까 실수는 알아서 하세요. 앱 레이팅 올려드립니다. 자, 또 다른 지금 사례 얘기. 심슨이 저희 아하 모멘텀에 리퍼럴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 모먼트의 리퍼럴이 아니라 아 모먼트에 대놓고 광고를 하고. 강매를 하시네. 알겠어. 알고 보니 감사합니다. 가지고 하는 거였어. 그래. 그래. 심슨. 예. 자, 또 사례. 아 모먼트 때 바이럴을 주는. 그래서 아하 모먼트. 아하 모먼트 때 두 개를 물어보거든요. 야, 너 친구 초대할래? 그쵸. 아니면은 레이팅을. 그러니까 이거 할래 말래 하면은 사람들이 안 할래 귀찮아. 인데 A 할래 B 할래라고 하면은 옵션을 두 개밖에 안 주니까 안 할래라는 옵션이 인지에서 빠지는 거야. 조금 더 쉬운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X 버튼 진짜 안 누르고. 네. 저는 그런 케이스도 봤던 것 같아요. 아하모먼트를 안 느낀 사용자한테 그 바이럴 퍼크를 아예 노출을 안 시키더라고요. 네. 아닌데
그 엔트리 음. 그 친구 초대나 이런 거를 아주 앞단에서부터 노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네, 그게 한 3, 4개월 전 포스트였는데 그거 하니까 늘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아하 모먼트도 안 겪었는데 네. 야 이거 친구랑 하면 더 재밌어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그 사이드 플로우나 온보딩 플로우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녹여봐라. 아무튼 바이럴 케이스를 좀 사례를 얘기해봐요. 딴 데로 쓰지 말고. 아, 의식의 흐름으로. 자, 바이럴 케이스 또 아하 모먼트 때 바이럴을 즉그 뽐뿌시킨. 예. 근데 그냥 프로덕이 제일 좋아요. 이승전 프로덕을 아까부터. 스카이 스캐너가 20배 성장한 이유는 프로덕이 그 하나 투어보다 200배 좋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소셜 카지노 게임들 어. 할 때 이게 게임 저 이제 메타에서 게임했으니까 그렇지. 언제 프롬프트를 띄우거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거던데 사실 그땐 됐었던 걸 저는 알고 일단은 뭐 iOS만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머니가 앵꼬가 나면 이제 화가 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네. 카지노는 아까 카지노 얘기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갬블이니까 네. 앵꼬가 나는 순간 엄청 동하게 돼 있어. 더 할까 안 할까에 대한 이 액션이 딱 남아 있는 순간에 친구 초대하면 내가 더블 트리플로 주겠다라고 하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코노미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어차피 주는 거니까 맞아요. 굉장한 그런 리워드. 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네이버에서 쿠키 오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뭐지? 에디슨? 그 MBT에서 만든 거. 근데 그 웹툰을 볼 때 그 아하 모먼트를 언제 느끼냐면 감질맛 나는 쿠키 떨어질 때 그래서 쿠키를 리차징 하려면 뭐 친구를 초대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뭐 적절한 케이스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그냥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아하 모먼트의 타이밍이나 대상을 그 세그먼트 해가지고 특정 액션을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아하 모먼트를 찐하게 만들고 앞단으로 땡겨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하 모먼트를 겪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쉽게 퍼뜨리게 하는 거, 이쪽이 더 임팩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누구야? 루시아? 자, 오늘 저녁에 술파이 또 엄청나게 벌어지겠구만. 엘리엇, 루시 어때? 감사합니다. 네, 루시한테 되게 안부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혹시 예시카 질문 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고님이 또 남겨주신 것 같고, 제가 여기에 그 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피드백을 좀 남겨볼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피드백이 늦거나 못 드리는 분들은 저한테 페북으로 핑을 주세요. 제가 약속을 했으니 꼭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좋아요, 구독, 뭐지 또? 조태구구. 별풍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했다. 와, 빡세다. 근데 오늘 리텐션이